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켭니다. 침대 옆 LED 스탠드를 켭니다. 화장실에 가서 전동 칫솔을 씁니다. 주방에 가서 전자레인지로 아침을 데웁니다. Route calculating. Proceed to the highlighted route.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최적 경로를 알려줍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켭니다. 점심시간, 바코드를 찍어 결제합니다. 퇴근길, 다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집에 와서 TV를 켭니다. 침대에 누워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자역학. 스마트폰의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 LED의 빛,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 GPS의 정밀한 시간 측정, 컴퓨터의 반도체 칩, 바코드 스캐너의 레이저, TV 화면의 디스플레이, 모두 양자역학이 만든 기술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양자역학을 수백 번 사용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울까요? 100년 전만 해도 양자역학은 미친 이론이었습니다. 입자가 파동이 된다? 전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 관측하기 전까진 확률로만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가 양자역학에 던진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비직관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론.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미친 이론은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35%, 반도체, 레이저, GPS, MRI 모두 양자역학 기반 기술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의 3분의 1이 양자역학 관련입니다. 가장 이상한 이론이 가장 정확한 이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있는 이론이 됐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과학자들이 발견한 기묘한 세계.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들었는가? 9편에 걸쳐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원리편 3편에서는 양자역학의 핵심을 배웁니다. 입자의 이중성, 불확정성, 양자 얽힌. 응용편 5편에서는 그것이 만든 기술을 봅니다. 반도체, 레이저, 원자시계, MRI, 양자 컴퓨터. 수식은 없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오늘 이 편은 프롤로그입니다. 양자역학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이상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 물리학의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he galvanometer reading confirms the hypothesis, James. Indeed. The coil performs precisely as Maxwell predicted. 1900년 새로운 세기의 시작. 과학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특히 물리학자들. 뉴턴의 운동 법칙,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열역학 법칙.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됐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 겨우.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새로 발견할 것은 없습니다. 남은 건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뿐입니다. 물리학은 거의 완성됐다. 젊은이들에게 물리학을 추천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켈빈은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다만 2개의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2개의 설명 안 되는 현상. 첫 번째 구름. 뜨거운 물체가 빛을 내는 이유.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뜨거워지면 빨갛게 빛나다가 더 뜨거워지면 희게 빛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론으로 계산하면 에너지 방출이 무한대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름. 빛을 금속에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빛을 아무리 세게 쪼여도 전자 속도는 안 빨라집니다. 대신 빛의 색깔을 바꾸면 속도가 바뀝니다. 당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켈빈은 이 2가지를
작은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곧 해결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름이 폭풍이 됩니다. 베를린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그는 첫 번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론과 실험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1900년 10월, 플랑크는 절망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너지가 덩어리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에너지는 연속적이라고 모두 믿었습니다. 물처럼 흐른다고. 하지만 플랑크는 가정합니다. 에너지가 모래알처럼 덩어리로만 나온다고. 최소 단위가 있다고. 이 최소 단위를 그는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얼마나라는 뜻의 퀀텀. 계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플랑크 본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 트릭일 뿐이라고. 실제로 에너지가 덩어리로 나올 리 없다고. 그는 10년 넘게 이 가정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양자는 실제했습니다. 1905년, 26세 청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플랑크의 양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구름,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빛도 양자로 되어 있다고. 에너지 덩어리로 날아간다고. 빛의 색깔은 에너지 크기를 의미합니다. 파란 빛은 에너지가 큰 입자, 빨간 빛은 에너지가 작은 입자. 에너지가 큰 입자가 전자를 세게 때려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으로 1921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로. 켈빈의 작은 구름 2개. 그것이 물리학을 뒤집었습니다. 300년 된 뉴턴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여러 젊은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듭니다.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보어, 디렉. 그들이 완성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연을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 그리고 이 언어는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됩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진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충격을 받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는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맞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인트로니까요. 앞으로 8편에 걸쳐 하나씩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이 이상하고 신기하다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양자역학의 가장 이상한 점을 봅니다. 입자가 파동이 된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In this elegant apparatus, Thomas Young demonstrated that light, contrary to Newtonian belief, behaved as a wave. 빛은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19세기 초, 이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파동입니다. 1801년, 토마스 영. 그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실험을 합니다. 벽에 2개의 좁은 틈을 냅니다. 그리고 빛을 쏩니다. 반대편 벽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만약 빛이 입자라면 2개의 줄무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간섭 무늬입니다. 이것은 파동의 특징입니다. 호수에 돌을 2개 던지면 물결이 퍼집니다. 두 물결이 만나는 곳. 어떤 곳은 물결이 더 높아지고 어떤 곳은 평평해집니다. 빛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런데 1905년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빛은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면 빛이 에너지 덩어리여야 한다고. 모순입니다.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실험을 더 해봤습니다. 빛은 때로 파동처럼 때로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920년대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면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전자 같은 입자 말입니다. 전자는 분명히 입자입니다. 질량이 있고 전하가 있고 충돌합니다. 파동이라니. 하지만 실험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전자도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이중슬릿 실험을 전자로 해봅시다. 두 개의 틈이 있는 벽. 전자를 하나씩 쏩니다. 반대편 벽에 하나씩 점이 찍힙니다.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리면 점들이 모여서 무늬를 만듭니다. 간섭 무늬. 파동의 증거입니다. 한 번에 한 개씩 쏘는데도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과 간섭한 걸까요?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겁니다. 전자 하나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한 개의 전자가 어떻게 두 곳을 동시에 지나갈까요? 하지만 실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찰해 봅시다. 어느 틈으로 전자가 지나가는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전자를 쏩니다. 이번엔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그냥 두 줄만 나타납니다. 관측하니까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관측 안 하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측하면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관측한다는 것은 상호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를 보려면 빛을 쬐어야 합니다. 그 빛이 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동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관측하기 전 전자는 확률의 구름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확률. 이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던집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 동전은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둘 다입니다. 공중에 있는 동전은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보는 순간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실제 동전은 공중에서도 앞면이거나 뒷면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지만 전자는 다릅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진 정말로 여러 상태의 중첩입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정말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자가 파동이 된다. 한 곳에 있던 것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 관측하면 행동이 바뀐다. 우리의 일상 경험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미시 세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법칙이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의 자세한 원리. 전자가 파동이 되는 정확한 이유. 이것은 이 편에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입자가 파동이 될 수 있다. 관측하면 행동이 바뀐다. 이 두 가지가 양자역학의 신기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확률로 움직인다는 것.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저기? 양자역학은 답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재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그는 발견합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록 속도는 불확실해집니다.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알수록 위치는 불확실해집니다.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가 어디 있는지 보려면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켜는 순간 빛이 파리에게 부딪힙니다. 파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위치는 알았지만 이제 파리가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양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하는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진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 30%, 저기 있을 확률 50%, 다른 곳에 있을 확률 20%. 확률의 구름. 관측하는 순간 확률이 하나의 결과로 바뀝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엔 1부터 6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던진 후 멈추면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지기 전에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다릅니다. 관측하기 전까진 정말로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숨겨진 답이 없습니다. 자연 자체가 확률적입니다. 1935년 에르빙 슈레딩거는 이 이상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방사성 원자 하나가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붕괴할 확률 50%. 붕괴하면 독가스가 나와 고양이가 죽습니다.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 있습니다. 1시간 후 상자를 열기 전 고양이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양자역학은 답합니다. 둘 다입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입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말도 안 되죠? 고양이가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까요? 슈레딩거도 이것을 비판하려고 만든 사고 실험입니다. 양자역학을 일상세계에 적용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큽니다.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중첩 상태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미시 세계에선 양자 중첩이 가능합니다. 거시 세계에선 불가능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는 생각합니다. 전자의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숨겨진 변수가 있을 거라고. 양자역학은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 닐스 보어가 답합니다. 아인슈타인, 신에게 뭘 해야 할지 말하지 마세요. 자연은 근본적으로 확률적입니다. 숨겨진 변수는 없습니다. 두 거장의 논쟁은 30년 넘게 계속됩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1980년대 실험으로 결론이 납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보어가 옳았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확률적입니다.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연은 매 순간 확률에 따라 선택합니다. 물론 일상 세계에선 느낄 수 없습니다. 물체가 클수록 확률적 효과는 평균화됩니다. 사과를 던지면 정확히 포물선을 그립니다. 확률이 아니라 결정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이루는 모든 원자는 확률적으로 움직입니다. 단지 너무 많아서 평균이 일정해 보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은 가장 정확한 이론입니다. 실험값과 이론값이 소수점 12자리까지 일치합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측입니다. 이상하지만 정확합니다. 비직관적이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이론이 현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것은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연은 확률로 움직인다. 숨겨진 답은 없다. 측정하기 전까진 정말로 중첩 상태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놀라운 결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이 어떻게 이론에서 기술로 바뀌었는가? 1947년 12월 23일 미국 뉴저지 벨 연구소. 존 바딘, 월터 브레튼, 윌리엄 쇼클리. 3명의 과학자가 작은 실험실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톱만한 결정 하나. 실리콘에 불순물을 섞은 것. 전기를 흘립니다. 신호가 증폭됩니다.
됐다.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탄생입니다. 진공관을 대체할 전자 스위치. 100배 작고 100배 효율적이고 100배 오래 갑니다. 이 발명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양자역학입니다. 전자가 에너지 밴드를 형성한다는 이론, 파울리 베타 원리, 페르미 디렉 통계, 모두 양자역학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양자역학 없이는 반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1956년 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8년 잭 킬비와 로버트 노이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발명합니다. 집적 회로,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하나의 칩에 넣는 것. 1960년대 실리콘밸리가 탄생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작. 1965년 고든 무어, 인텔의 공동 창업자. 그는 예측합니다. 칩 위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무어의 법칙. 놀랍게도 이 예측은 50년 넘게 맞아떨어집니다. 1971년 인텔 4004 칩 2300개 트랜지스터. 2020년 애플 M1 칩 160억 개 트랜지스터. 손톱만 한 크기의 서울시 인구의 200배.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의 파동 성질을 이용합니다. 전자빔으로 나노미터 수준의 회로를 그립니다. 빛의 회절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극자외선을 씁니다. 양자 터널링 효과를 제어합니다. 모두 양자역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양자역학의 결정체입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1960년 5월 16일 시어도어 메이먼, 캘리포니아의 휴지 연구소. 그는 인공 루비를 섬광등으로 펌핑합니다. 순간 밝은 빨간 빛이 쏟아집니다. 레이저, 빛의 유도 방출.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예측한 현상입니다. 원자가 들뜬 상태에 있을 때 빛을 쬐면 똑같은 빛을 방출합니다. 이것도 양자역학입니다.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 레이저는 특별합니다. 모든 빛이 같은 방향, 같은 색깔, 같은 위상. 일반 전구의 빛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960년대 레이저는 실험실 장난감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해내는 문제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코드 스캐너, CD와 DVD 플레이어, 레이저 프린터, 안과 수술, 광섬유 통신, 레이저 없는 현대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광섬유 통신이 발전합니다. 빛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 전기 신호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나의 광섬유로 초당 테라비트의 데이터.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모두 레이저와 양자광학 기술입니다. 인터넷 혁명의 물리적 기반. 1980년대 LED가 실용화됩니다.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가 빛을 내는 것. 전자가 에너지 밴드를 뛰어넘으며 빛을 방출합니다. 양자역학의 직접적 응용입니다. 빨강, 초록 LED는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란 LED가 문제였습니다. 30년 동안 실패의 연속. 1993년 나카무라 슈지, 일본의 엔지니어. 그가 마침내 밝은 파란 LED를 만듭니다. 빨강, 초록, 파랑. 3색이 모이면 흰색입니다. LED 조명의 시작. 2014년 노벨 물리학상. 나카무라와 2명의 일본 과학자. 21세기는 LED의 빛으로 밝혀질 것이다. 노벨위원회의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백열 전구보다 10배 효율적, 형광등보다 2배 효율적, 50년 이상 사용 가능, 전 세계 전력 소비의 20%를 절약합니다. 양자역학이 환경도 구합니다. 1970년대부터 GPS가 개발됩니다. 전 세계 위치 확인 시스템. 24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돕니다.
각 위성엔 원자 시계가 있습니다. 세슘 원자의 전위 주파수를 이용한 시계. 300만 년에 1초 오차. 이것도 양자역학입니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 GPS는 시간 차이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1나노초 오차가 30cm 위치 오차입니다. 양자역학 기반 원자시계 없이는 정확한 GPS가 불가능합니다. 1980년대 MRI가 병원에 보급됩니다. 자기 공명 영상. 당신 몸속 수소 원자의 스핀을 이용합니다. 스핀도 양자역학적 성질입니다.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 원자핵. 강한 자기장을 걸고 전파를 쏩니다. 공명하는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몸속 물 분자의 분포를 영상으로 만듭니다. 칼 하나 안 대고 뇌를 들여다봅니다. 암을 조기 발견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2003년 폴 라우터버와 피터 맨스필드. MRI 개발로 노벨 생리의학상. 양자역학이 의학을 바꿨습니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혁명이 시작됩니다. 양자 컴퓨터. 큐비트. 0과 1의 중첩 상태. 양자 얽힘을 이용한 병렬 연산. 2019년 구글. 양자 우월성 달성을 선언합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계산을 200초에.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실용화까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2030년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신약 개발이 100배 빨라집니다. 암호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후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양자 통신. 양자 얽힘을 이용한 절대 안전 통신. 중국은 이미 양자 위성을 띄웠습니다. 한국도 연구 중입니다. 양자 센서. 중력파를 감지합니다. 뇌의 미세 전류를 측정합니다. 지하 자원을 탐사합니다. 모두 양자역학 기반 기술입니다. 되돌아봅시다. 1900년 플랑크의 양자 가설. 본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1927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아인슈타인도 거부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비직관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론.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의 35%가 양자역학 기반 기술입니다. 반도체 산업만 연 5천억 달러.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GPS, MRI, LED. 당신의 하루는 양자역학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이상한 이론이 가장 쓸모있는 이론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2차 양자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100년은 더 놀라울 것입니다. 각각의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양자역학이 필요한지. 이것은 5편부터 9편, 응용편에서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자역학이 만든 기술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이상한 이론이 세상을 바꿨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으로. 다시 당신의 하루로 돌아옵니다. 아침 알람. 스마트폰 안에 100억 개의 트랜지스터. 각각이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스위치입니다. LED 스탠드를 켭니다. 반도체가 빛을 냅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떨어지며 광자를 방출합니다. 출근길 내비게이션. GPS 위성 24개가 당신 위치를 찾습니다. 원자시계가 300만 년에 1초 오차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CPU 안에 수십억 개의 양자 스위치. 초당 수십억 번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빛이 코드를 읽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켭니다. OLED 화면. 800만 개의 픽셀이 각자 빛을 냅니다. 모두 양자역학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양자역학을 수백 번 사용합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27년 솔베이 회의.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29명이 모입니다.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플랑크. 그들은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입자가 파동이 될 수 있는가? 전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가? 자연이 확률적일 수 있는가?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거부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논쟁하던 바로 그 이론,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추상적인 이론이 가장 구체적인 기술이 됩니다. 가장 이상한 발견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플랑크는 양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실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확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확률적이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믿음과 무관하게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1편 어떠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인트로니까요. 양자역학이 이상하고 신기하다는 느낌,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편부터 4편, 원리편, 입자의 이중서, 불확정성, 양자 얽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5편부터 9편, 응용편, 반도체, 레이저, 원자시계, MRI, 양자 컴퓨터, 원리가 어떻게 기술이 되었는가? 수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잃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전문가가 봐도 틀리지 않게. 다음 편 예고. 2편 입자가 파동이 된다는 것. 이중슬릿 실험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한 개의 전자가 어떻게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는가? 관측하면 왜 행동이 바뀌는가? 파동 함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반도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양자역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2차 양자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세상은 또 한 번 바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됩니다. 9편의 여정,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양자역학, 이제 그 비닐을 하나씩 풀어갑니다.